또 한 그때는, 가지는 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난 12년간 유동성 효과를 부동산이 많이 받냐 주식이 많이 받냐 그게 중요한. 이걸 놓고 봤을 때는 놀랍게도 주식이 많이 받습니다. 아 그래요? 주가가 훨씬 많이 올랐습니다. 오히려 집 사서 2배 되는 것보다 주가에서 5배, 10배 되는 게 더. S&P 500 기준입니다. 네, S&P 500 그리고 전 세계 월드 인덱스 기준입니다. 그런데 2007년 이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부동산이 훨씬 더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 효과를 훨씬 더 많이 받았거든요. 긍정적인 효과를, 가격 상승 효과를. 네네. 근데 2008년 이후부터는 바뀌었습니다. 그걸 놓쳤네요. 바뀐 이유를 보니까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더라. 그리고 기업들이 좋은 기업들이 훨씬 더 시가총액이 빠른 속도로 늘어났더라. 그다음에 부동산은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제약 요건이라 이런 부분 때문에 주식가 상승률을 못 쫓아갔더라.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저는 앞으로 5년, 10년은 유동성 효과가 있더라도 주식시장이 훨씬 더 효과가 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패러다임이 바뀐 걸 놓치고 있었네. 박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는 금융위기 때 이후로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은 좀 더 부동산도 사랑하지만 조금 시야를 이쪽으로 주식이나 투자 쪽으로 한 번 더 관심 가져봐야 이런 말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왜 그러냐면은 전 세계의 경제 성장률은 더 둔화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잠재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중국도 둔화되지 않습니까? 중국도 2008년에는 10% 성장했습니다. 맞아요. 지금 이제 5% 성장 그 이하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가장 성장률이 높다라는 대규모 경제 중국도 그런데 이머징이 베트남이라든지 몇몇 작은 국가들 빼고는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는 이유가 설비가 과잉 남아돌고 인구가 고령화되고 반면에 주식시장은 훨씬 더 기업들의 생산성이 늘어나고 있고 그게 좋냐 안 좋냐를 떠나서 기술이 발전되고 있고 그러면서 기술 집약적인 기업들이 시장을 훨씬 더 강력하게 점유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업들로 돈이 쏠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쨌든 한국의 그 부동산 투자자들이 규제 관계없이 조금 박사님 말씀을 조금 더 한번 2008년에 바뀐 패러다임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오늘 짧은 생각입니다. 굉장히 좋은 말씀 같아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박사님 그러면 이제 앞으로 국내 투자자들이 지금 2,200까지 갔는데 과연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런 분위기가 이어져서 3,000까지 갈 수 있을까요? 그런 거 한번 여쭤보고 싶고 앞으로 한국 그 기업 문화, 주식 투자 환경이 좀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서 어떻게 좀 투자자들이 자세를 취해야 될지. 질문이 점점 더 어려워요. 그 3,000포인트 시대 빨리 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전편에서도 살짝 언급해드렸습니다만은 지금 한국 기업들이 결국에는 돈을 많이 벌고 프리미엄을 높게 받을 수 있도록 성장성 있는 기업들, 기술 집약적인 기업들, 꿈이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많이 올라와 줘야만 상장도 많이 되고 그런 기업들이 또 실제로 돈도 벌고 많이 이익을 내고 이래야 그런 기업들이 미국처럼 50배, 60배, 100배도 프리미엄이 붙으면서 시장 전체 프리미엄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외국인들이 줄 서서 사고 오히려 좀 외국인들한테 조금 규제를 하고 국민들이 먼저 사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조금 외국인들은 줄을 서시오 이렇게 하고 말이죠. 그래야 되는데 그러려면 기업들이 발전을 해야 됩니다. 근데 기업들이 제가 볼 때는 그 과정 과도기일 것 같아요. 앞으로 지금 한 몇 년이 굉장히 중요한 내년, 후년, 앞으로 한 3년, 길게는 5년 이런 기간이 그래서 이제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이 계속 올라올 겁니다. 바이오에서도 올라오고 뭔가 대규모 기술 수출도 터지고 무슨 영화를 해서 대박나는 게임 대박주들도 생기고 이러면서 이런 한국의 좁은 시장이 아니라 중국 더 나아가서는 글로벌 시장으로 뻗어나가는
고프리미엄 주식들이 많이 올라올 거거든요. 네. 그렇다고 제조업이 전혀 소용없다는 게 아니라 제조업은 딱 중심을 잡아줘야죠. 그렇죠. 독일 보십시오. 네. 독일이 제조업이 기반이 깔리니까 제조업 기반으로 예를 들어 자동차 산업 같으면 그렇죠. 자동차 산업에 4차 산업혁명이 들어가서 로봇이 투입되고 소프트웨어가 투입되고 재고 관리가 투입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IoT 그리고 자율주행차 이런 쪽이 갖다 붙으면서 자동차 산업이라는 어떤 전통 제조업을 통해서 전기차, 배터리, 관련 부품, 소프트웨어 이런 식으로 해서 제조업을 둘러싸고 있는 4차 산업들이 동반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게 가전에서도 나오는 거고 주택에서도 나오는 거고 모든 하드웨어에서 다 나오는 거거든요. 스마트 팩토리도 나오는 거고요. 이제 이런 과정으로 가야 저는 좀 거창한 얘기가 됐습니다만은 그래야 3,000포인트 간다. 그런 여건이 돼야 된다. 네. 3,000포인트 당장 뭐 어떻게 유동성으로 찍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맞아요. 그렇게 해서 무리해서 찍으면 부작용. 다시 또 2,000으로 내려옵니다. 그런 3,000포인트 말고요. 좀 시장이 다져가면서 올라가는 미국의 90년대, 2000년대 미국 서브프라임 이후의 시장처럼 그렇게 계속 저점을 높여가는 고점을 높여가는 그런 시장이 나오려면 그거는 주식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인더스트리의 문제고 그거는 지금의 산업 패러다임에서 한 단계 바뀌어야 그게 가능하다는 건데 그게 어디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기업도 바뀌어야 되고 정부도 조금 더 기업하기 좀 환경이 되고 저희 같이 투자자들도 좀 더 부동산에서 자금이 이렇게 뒷받침을 해줘야 되고 맞습니다. 삼박자가 좀 맞습니다. 그런 시대가 좀 빨리 왔어요.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돼가지고요. 단기간에 저는 굉장히 코스피가 굉장히 크게 박스권을 칠 가능성은 그래서 조금 보수적으로 보는 그런 입장이긴 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박사님. 그리고 박사님 지금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주식도 투자를 하고 부동산도 투자를 하지만 이제 부자 고객들 그 돈 많은 분은 환율도 관심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달러하고 엔화하고 이제 기축통화 뭐 그런 뭐 지위가 흔들린다는 얘기도 있는데 환율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신다면 저는 뭐 적어도 하반기하고 이제 뭐 내년 초까지 원 달러가 그렇게 강하게 움직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원 달러가 이제 내려오는 거죠.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원 달러가 뭐 굉장히 약할 거다, 폭등할 거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좀 전체적으로 환율 시장은 좀 잔잔하게 좁은 박스권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일단 글로벌 달러가 중심이 이제 달러가 어떻게 될 거냐라는 부분인데 달러 자체가 그렇게 전 세계 경기가 이렇게 운목 아랫목 다 뜨거워지는 경기가 아니고 소수 업종, 소수 국가 뭐 이렇게 해서 부분적으로 좀 잘 나가는 기업들 잘 나가고 전체적으로는 조금 굉장히 좀 어려운 기업들도 많고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경제 전체가 조금 편안하게 돌아가야 전 세계 경제가 그래야 달러가 약해지거든요. 안정이 돼야. 그래야 이제 달러 자체가 안전통화이기 때문에 달러 자체는 안전자산입니다. 그래서 또 미국 국채를 사기 위한 안전자산을 사기 위한 매개고요. 캐리어죠. 그래서 달러는 이제 안전자산에 속하기 때문에 안전자산이 약해져야 되는데 그 얘기는 이제 위험이 떨어져야 되는데 전 세계 경제가 코로나 여파도 좀 아직은 가시지 않았고 또 2차 웨이브도 올 수도 있고 안 오더라도 어려운 기업들은 계속 어렵고 또 어려운 국가는 계속 어렵고 또 부채가 많은 국가들은 이 저성장 시대에 되게 또 빚 갚기가 좀 어렵고 그러다 보면 또 한쪽에서는 또 부도도 나고 한쪽에서는 이모징 쪽에 뭐 난리도 나고 약간 뭐 소음도 있고 이럴 것 같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편안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달러가 일단은 초약세로 가지 않기 때문에 원 달러도 그렇게 강하게 가긴 좀 어렵다라는 거고 한국 내부로는 조금 원 달러가 강하게 가기에는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고요. 경제의 어떤 펀더멘탈도 그렇게 강한 수출 동력이 생기지는 않을 것 같고요. 반도체 빼고는 좀 잘 안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정부 부채나 이런 것들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환율에 반영이 될 거고요.
기업 부채도 사실은 조금 은근히 늘은 데다가 네. 가계 부채는 지금 계속 높은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국을 보는 외국에서의 시각은 나쁘진 않고 국가 전체가 뭔가 문제가 생기진 않지만 원달러 자체를 굉장히 강세 통화로 간주하기에는 조금은 시간이 필요한 그런 애매한 상태이기 때문에 환율이 좀 박스권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은 곁들여서 네네. 국내 투자자중에서는 브라질 국채를 사신 분도 꽤 있으신데 지금 브라질 국채 환율이 브라질 헤아라 환율이 한 5, 60% 정도 약세가 돼버렸거든요. 네. 약간 이런 거는 앞으로 어떻게 좀 회복이 된다고 보시는지 조금. 네, 그래서 좀 고비가 사실은 앞으로 한 1년 정도지 않을까? 1년 정도, 뭐 길게는 한 2년 정도는 뭐 브라질 자체 국가에 큰 문제가 없을지라도 브라질 환율이 이렇게 조금 안정돼서 브라질 국채 투자를 하신 분들을 좀 편안하게 만들어주지는 못할 거다. 그런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좀 뭐 어쨌든 그 기간에 큰 문제만 없으면 어쨌든 캐리 수익률을 계속 받으면서 버티시면 되는 건데 아무튼 전체적으로 이머징 국가들 중에서 부채가 많은 국가들이 지금 남미 국가들이고요. 남미 국가들. 또 남아공이라든지 또 유럽에서는 동유럽 국가들, 또 터키, 아시아의 조금 몇몇 국가들이고요. 필리핀이라든지 이런 국가들이 조금 국가 부채가 높아서 환율이 바로 안정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시간이 좀 걸리고. 왜냐하면 코로나가 크게 이제 3, 4월에 쇼크가 와서 세계 경제가 충격을 먹었지 않습니까? 이 충격을 먹고 진정되는데 조금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이제 고비는 넘겼지만. 그렇죠. 큰 고비는 그래서 그 저수요 국면, 전 세계 총수요가 이렇게 조금 다운된 상태에서 이렇게 바닥을 기는 과정에서는 지금 언급해드린 이런 신흥국들이 부채가 많은 신흥국들이 환율이 좀 강세로 가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조금 이제 쿠폰 그 이자 배당 받으면서 조금 한 1, 2년 버티면 뭐 어쨌든 그렇게 좀 좋은 결과 활동을 할 수도 있다. 근데 하지만 만약에 2차 지금 뭐 브라질 같은 경우에 가장 지금 좀 타격을 받은 국가지만 또 미국이나 혹은 다른 지역에 코로나 2차 팬데믹이 온다든지 그러면서 세계 경제 성장률 자체가 내년에도 또 하향 조정이 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해지면 제 생각에는 뭐 엑시트도 고려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좀 더 길게 갈 수도 있고 그때 가서 다시 점검을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런 조언을 주신다는 거죠. 맞습니다.